경기장 중심이 될 이슈, 개장 전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봅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큐뉴스 조호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조연 기자, 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슈,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성과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를 찾았죠.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와 ASML이 공동으로 우리나라 1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R&D 센터를 설립할 것을 발표했는데요. 자, 이번 투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온 건지 궁금합니다. 임동진 기자님. 네, 삼성전자와 ASML이 공동 설립하는 이 R&D 센터에서는 차세대 EUV, 즉 극자외선 장비를 활용한 초미세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공동 개발하게 됩니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는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이 있는데 ASML은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 생산 기업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은 3나노로 삼성의 경우 지난해에 양산에 적용했고요. 이제 2나노 경쟁에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또 대만 업체들이 뛰어드는 상황에서 이번 협업은 삼성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차지하겠다는 삼성전자의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특히 ASML이 개발 중인 차세대 2나노 공정 장비는 연간 20대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계약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데요. 이번 협력이 앞으로 장비 확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R&D 센터는 현재 경기도 화성에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삼성전자에 조금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도 지금 네덜란드 방문 중이죠. ASML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SK 하이닉스는 ASML과 이 극자외선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 공동 개발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극자외선 장비 내부에 광원 흡수 방지를 위해 수소가스를 사용하는데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친환경적 이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셈인데요. 재활용 기술을 통해 장비 한 대당 전력 사용량 20% 감축과 연간 16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 양국 정부 간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신설 MOU도 체결했는데요. 앞으로 5년간 500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입니다. ASML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협업 기대감의 관련주들 최근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어떤 기업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큰 폭은 아니지만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52주 신고가에 접근했습니다. 중소형주 중에는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 SFA 반도체가 어제 25.52% 급등했고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 고영, 또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반도체 설계 업체인 어보브 반도체, 또 제주 반도체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반도체 대화체 신설, 또 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 관련 발표가 나올 예정인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로 꼽히면서 한 달 만에 주가가 140%, 2.4배 뛴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어제도 10% 넘게 뛰면서 마감했습니다. 조진 대표,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남았다고 보십니까? 어제 반도체 뛴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늘 말고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매그니피턴 7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AMD 엔비디아를 포함한 모든 M7 주식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3.7% 올랐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대형주는 떨어졌는데 중소형주는 이제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는 M7은 이제 더 이상 오르기 힘들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럼 어떤 종목이 중요하냐라고 보면서 중소형 반도체로 이제 인식이 확산된 겁니다. 그게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영이 된 것이 어저께 이제 온디바이스에 관련 종목들이 오른 것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대체적으로 사실은 이제
큰 대형주는 이제 오르기는 힘들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중소형 반도체 주식은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온디바이스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온디바이스는 우리가 서버에 갔다 오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장치 내에서 AI 성능을 좀 시연해보겠다는 것이 온디바이스라는 뜻입니다. 관련돼서 이제 제주반도체가 더 많이 주목받은 이유는 제주반도체 가장 관련 있는 주식 종목 기술 중에 하나가 저전력으로 이제 반도체를 갖다가 구현하는 기술인데 온디바이스에서 그런 첨단 기능을 갖다 구현하려면 물론 이제 서버에 갔다 온 것만큼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전보다는 첨단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현할 때 만약에 배터리가 없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반도체 저전력 기술이 호응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제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동일한 맥락에서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계속 오른다면 우리도 같이 온디바이스 중소형 반도체 주식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한 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8%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관련 종목들 오를 것이라 보고 그다음에 변곡점이 언제라고 보냐면 1월 이제 초순에 이제 CES가 있습니다. CES에서 세계 모든 이제 반도체 관련된 IT 전문가들이 물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제 그 회사들이 내가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무엇을 구현할지를 아마 선보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별히 이제 삼성전자는 갤럭시 24가 내년에 이제 아까 말 온디바이스를 갖다 구현할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됐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갤럭시 버즈 그러니까 이제 이어폰에 대해서도 온디바이스 성능을 구현할 것이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통역을 하는 것도 추가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ES를 보시면서 온디바이스 주가가 이제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정체될 거냐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CES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열풍에 고공행진 중인 제주반도체의 급등 언제까지 이어질지 오늘장에서도 우리는 주가 추이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둔 기업들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포스코 DX가 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예심을 통과했죠. LNF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대여급 종목들이 줄줄이 짐을 싸고 있는데 주요 배경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일반 투자가들에게 조금 우울한 소식이 되겠는데요. 특히 금년 들어 이상하게 코스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혹은 지금 추진 중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6개인데요. 이 수치는 지난 2003년 이후 즉 20년 내 가장 많은 수치라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SK 오션플랜트, BH,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미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포스코 DX라든가 LNF 등 그리고 HLB가 이제 곧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코스닥 시장이 약 400조가 약간 넘거든요. 그런데 이들 6개 기업의 시가총액만 해도 자그마치 27조 원, 즉 6%가 해당됩니다. 상당히 코스닥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투자들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코스피로 이전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이죠.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거래량 감소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물건을 판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A라는 장소에서는 이동 고객이 즉 수요 고객이 100명이 있고 B라는 시장에는 10명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느 시장 가서 그 물건 팔겠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지금 코스피 시장은 전체 시가총액이 2,000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닥 시장은 약 400조에 달합니다. 5대1의 비중이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 즉 큰손이라고 불리우는 이 양 투자 주체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으로 가서 자사 기업의 가치를 좀 더 올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커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코스닥 시장에 관심이 많다 할지라도 지금 시총 비중, 즉 2,000조하고 400조 어떻습니까? 5대1입니다. 이 비중, 5대1의 비중을 맞추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계좌에서 절대로 코스닥의 비중이 50%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합병 상장을 앞두고 3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소식으로 다음 이슈 이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음 주 월요일에 거래가 정지가 됐죠. 자, 조현 기자님, 두 종목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관 순매수 3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이면서 셀트리온 주가 18만 원대 넘어서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종목 모두 거래량이 전거래일 거래량을 갱신하는 모습이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마지막 거래, 그러니까 15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막판 스퍼트 낼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함께 오르다가 어제 소폭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200 내 비중 확대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일 종가 기준으로 셀트리온 비중이 1.52%인데요. 주가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시가총액은 38조 원에 육박하고 비중도 한 2.48%로 지금보다 1%포인트 가깝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고요. 거래소는 15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에 맞춰서 늘어나는 주식수를 코스피 200 지수에 반영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종가 기준으로 정확한 편입 비중이 결정되지만 추가 매입 규모, 신규 편입 종목을 능가할 수준이다, 이렇게 증권가는 보고 있습니다. 흡수법인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거래는 18일에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KRX 300을 비롯한 모든 지수에서 사라지고요. 합병 법인은 28일에 출범을 하고 내년 1월 12일에 신주가 상장이 됩니다. 네, 1월 12일에 합병 신주가 상장되니까 뭐 며칠 안 남았긴 했습니다. 핵심은 합병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 전개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증권가에서는 실적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뭘 꼽고 있습니까? 일단 수급적인 요인이 끝나면 연말 연초, 그러니까 합병 신주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재료가 없다, 호재도 악재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이 당연히 공격적인 영업 활동에 나서겠죠. 가격 경쟁력 부분은 물론이고 영업이나 마케팅 부분, 또 IR 측면에서도 공격적인 활동들이 예상이 됩니다. 이전 간담회에서 셀트리온이 내놓은 매출 원가율은 기존의 72% 수준을 합병 이후에 40% 수준으로 한번 1차 개선하고 또 이후에는 20에서 30%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합병으로 원가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가격 협상 여력을 기반으로 해서 매출을 좀 확대할 수 있겠죠, 판매하는 곳을. 증권가에서 더 주목하는 이슈는 바로 재고 이슈입니다. 대기업 집단 상장 계열사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산 대비 재고 자산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333개 상장사 중에 유일하게 50%를 넘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2조 6,800억 원, 셀트리온까지 더해지면 3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해소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중요한 승부처가 바로 미국입니다. 주목하고 있는 캐시카우는 짐펜트라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 램시마 SC의 미국 제품명인데 서정진 회장이 강조한 3년 내 매출 3조 원을 달성할 신약, 주력 신약입니다. 네, 바이오시밀러보다 4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난 10월 미 FDA로부터 신약 판매 허가를 받았고 내년 2월 29일에 출시를 확정했습니다. 세일즈 담당 인력, 또 마케팅 인력 2~3배 늘리면서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셀트리온 측이 제시한 셀트리온 합병법인의 내년 매출은 3조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이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보다 좀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실적이 이 성패가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이 PPA, 즉 인수 가격 배분 상각비인데요. M&A 과정에서 영업권, 브랜드 가치 등 무형 자산에 지불하는 돈을 뜻하는데 증권가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앞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 인수 당시에 PPA 상각 비용이 3조 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이번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과정에서도 수천억 원의 PPA 상각 비용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는데, 이를 좀 단기간에 반영할지 아니면 수백억 원으로 나눠서 좀 장기간 1년 이상 반영할지 현재로서 확실치 않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좀 합병 신주 상장 이후의 목표가를 제시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고요. 다만 좀 초반의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이후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한 뒤 안정화되면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고성장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제시하는 목표가는 19만 원에서 최고 28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여러분들 관심 많은 조선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선가 지수 거침없이 상승하다가 45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신조선가 지수 요거 이제 98년에 100인데 지금 막 170 넘다가 지금 다시 떨어졌고요. 또 다른 지표 중에 하나인 중고선가 지수 함께 떨어졌습니다. 일시적인 하락인지 어떤지 우리 남인호 소장 한번 전해 주십시오. 네. 먼저 이를 돕기 위해서 신조선가 지수가 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조선가 지수는요, 새로 건조되는 선박 가격을 지수한 것이고요. 중고조선가 지수는 옛날 구건조선, 다시 말해서 새 건조선에서 구건조선 가는 그런 지수로 보면 됩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연초에 신조선가 지수가 얼마였냐면 162였습니다. 그런데 44주간 한마디로 1년 내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 12월 8일 날에 177.08이 됐거든요. 그 전주가 어디냐? 177.14입니다. 결국 무슨 소리냐면 44주간 꾸준히 오르다가 드디어는 이번에 고점이 꺾였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는 대한민국의 조선의 그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제 고점 증가 아니냐라는 우려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 노무라 증권이 또 하나 제시한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의 선박 발주량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21년도에 2,330대에서요. 지난 2022년도, 즉 작년이죠. 작년에는 약 400대가 줄어든 1,940대로, 그리고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1,590대로,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조금씩 줄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쩌면 이번에 피크아웃 나올지 모른다는 게 우려입니다. 그런데 국내 조선 3사는 그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번에 신조선가 하락은 일시적이다. 왜 그러냐면 이미 조선 3사가 받은 그 선박들이 3년치를 이미 선박을 다 받았답니다. 즉 2026년도까지는 이거 다 짓기도 바쁘다. 새로 지을 능력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LNG 선은 그 선박 발주가 줄은 게 맞다. 그런데 LPG라든가 메탄올이라든가 아모니아선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신조선가 하락으로 해서 너무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크아웃 우려가 상존하고 있지만 또 3년치 일감이 먼저 쌓여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조선 업황입니다. 연말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제가 현대가 아니죠. 이제는 HD 한국조선해양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주가가 금년 저점 7만 원입니다. 금년 고점이 13만 원이었다가 지난번에 9만 원대까지 살짝 늘렸다가 지금은 11만 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조그만 산을 올라가더라도요, 여러분, 오르막 내리막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의 사이클 아시죠? 약 10년인데 5년으로 줄었다 치더라도 지금 조선 경기는 턴 어라운드, 실적이 악화, 적자에서 흑자로 터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최소한 2, 3년간은 이 업황은 좋아진다. 그래서 주가 역시도 점진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럼 투자 전략은 뭐죠? 여러분들 계좌의 10%는 반드시 조선업종을 꼭 포지션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주 탑픽 종목까지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방금 말씀드렸던 HD 한국조선해양이 탑을 이루고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하나오션이냐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이냐인데 삼성중공업 요즘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하고 또 한국조선해양을 관심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업종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아지질이 전기 공급 시설 전력구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조호진 대표님? 예, 대구에 있는 이제 전력 공급 시설을 갖다가 대구 동아지질이 수주를 했는데, 그러니까 발주처는 이제 대구시가 아니고 이제 한전입니다. 동아지질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많은 건설을 하다 보면은 집안을 갖다가 그 검사한다든지 특히 이제 해상 검사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이제 동아지질이 이제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외 이제 건설 시장에도 동아지질이 이제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과 더불어서 이미 많이 이제 수주를 해서 이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때문에 이제 동아지질이 이제 간혹시 이제 그 주가가 급등할 때가 있는데 그 사우디의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수주를 할 것이냐라고 보면 이제 동아지질 갑자기 들어가서 이제 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대선 공약이었던 지하철을 갖다가 이제 그
지상철을 지하철로 하는 공사, 그분도 당연히 동아지질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때도 동아지질 존중 계획 언급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이제 공사 계획은 내년 4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게 길지가 않고요. 동아지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한번 주가가 이제 급등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동아지질 최대 주주가 피터 티엘이라고 해서 이제 제로투원이라고 그 미국 실리콘밸리 유명한 투자가죠. 피터 티엘이 세운 펀드가 동아지질의 이제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피터 티엘은 언제나 제로투원이라는 거는 경쟁하지 마라. 그러면 최고의 기술력 갖고 독점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피터 티엘의 철학이기 때문에 HPSP도 이제 피터 티엘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런 맥락에 동아지질에 낙점을 받았다는 것도 주목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주목을 주시하면 좋은 사항이 동아지질이 이제 피터 티엘이 동아지질을 인수한 다음에 해당 지분을 갖고 산업은행에서 지분을 갖고 40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440억 정도 대출받았는데 만기일이 25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동아지질의 주가가 이제 올라가야지 피터 티엘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동시에 보면 좋은데 아직은 시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네옴시티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실현을 가시화되면은 동아지질에 대해서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아지질 보니까 전력구 공사라고 하던데 전력구 공사 뭐 이게 주로 어떤 회사인가요? 보니까 이제 상하수도 뭐 이렇게 보링하고 이렇게 뭐 구멍도 뚫고 뭐 이런 회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지반을 갖다가 먼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수도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큰 건물을 짓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철을 지하철로 내려볼 때도 지반을 먼저 검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려면 이제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동아지질이 이런 분야에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동아지질에 맡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특수화된 회사다라고 이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